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무이급 기출문제 93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문제를 풀기 전에는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과목에 관련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의 추정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회계 정책과 추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책의 변경이 큰 개념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되었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변경된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난 것도 다 변경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다든지,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의 환경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둔 회계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그리고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바꾸겠단 말입니다.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부터 미래를 바꾸는 거지 회계 정책처럼 과거의 걸 소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 적용한 후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이게 정책의 변경이 더 큰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바뀌게 되면 정책을 먼저 소급 적용하고, 그리고 회계 추정은 점진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인지 추정의 변경 효과인지가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대손 추정률을 변경한다든지, 내용 연수를 변경한다든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재고자산의 진부와 이런 것들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번 틀렸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단기와 그 이후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회계 추정을 변경한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차량 문방구를 구입하게 되면 세차죠. 국채나 공채를 구입해야 됩니다.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그러니까 실제 100만원을 주고 샀다면 공정가치는 한 80만원밖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때 차액이 2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 손실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며 1번은 실무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건물의 정려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자, 건물을 정려로 취득한 경우 우리 자산 수정이익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취득원가 계상합니다. 무엇으로? 공정가치,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치,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치, 즉 시장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시장가치가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 계정은 자산 수정 이익으로 지출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아니라 어떤 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이 아니라 건물의 토지에 부수된 건물을 구입하고 이 건물을 철거할 때는 토지의 가격에 포함을 해 주어야지만 지금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토지에 부속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요점 정리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90회 때 한번 상세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형자산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 눈에 보여야 되죠. 즉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눈에 안 보여야 되면 무형자산이 되겠죠. 내 것이어야 된다. 즉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원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금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에서 50년, 70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고 특별한 정의가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을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연구 단계에 들어간 것은 경상 연구 개발비가 되고요.
개발 단계에 들어간 돈이 개발비 자산이 되겠죠. 무형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말은 경상 연구 개발비로 하겠단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유효이자율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언뜻 보면 맞지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방법이 맞습니다. 자, 유효이자율법은 여러분들 어디서 보신 기억 안 나시나요? 사채를 상각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채택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 유효이자율법은 감가상각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채 상각할 때 저와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 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 3번도 맞는 말이네요. 답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분배한다. 예, 맞는 말이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그리고 비용을 배분하게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며 유효이자율법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포인트 하면서 자본 계정들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줘야 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아주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실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물어보면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회계하시는 분은 고구마 드시면 안 돼요.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외에도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것들이 자본 관련 계정 과목이며 이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실무에서 상대 계정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하고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자 주세요가 자본 잉여금, 그리고 반대 계정인 감자 주세요가 자본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1, 2, 3번은 맞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 나는 고구마 먹을 건데요, 그래서 몰라요 하시는 분은, 자, 팁입니다. 계정 과목에 관련된 내용은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감자 차손과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컨트롤 F, 감자 차손. 자, 찾아지죠? 아래쪽에 자본 조정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컨트롤 F,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찾아졌죠? 자, 이거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1, 2, 3번은 보시면 다들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이익은 이익이죠. 될 수도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례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3월 1일 만불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적용 환율은 1,000원이네요. 그럼 1,000만원을 팔았네요. 분개를 해보면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제품 매출 1,000만원이 되겠네요. 3월 31일 만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적용 환율은 1,050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 1,050원이 들어왔겠네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외상 매출금 1,000만원. 그리고 차액이 발생이 되죠. 이 50만원은 뭐 이익을 받죠. 그래서 외환 차익이 되겠습니다. 1번 3월 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3월 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제품 매출을 계정 과목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3월 3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보통 예금 계정 과목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3월 3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의 감소와 예, 맞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의 발생이 나타낸다. 정답은 4번이죠. 외환 차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평가성 계정입니다. 주로 결산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조업도 있죠. 조업도는 생산량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조업도가 높단 말은 많이 생산한단 말이고, 조업도가 0이란 말은 아예 생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동원가, 자 그리고 총원가, 단위당 원가, 이 말부터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든지 적게 생산하든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이며,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료, 달세죠. 보험료, 달세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항상 일정하죠. 그런 반면에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그리고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원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총원가는 전체 원가를 말하며, 단위당 원가는 하나당 원가를 말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변동원가네요.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자 변동원가는 먼저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들고, 많이 생산하면 비례하게끔 많이 드는, 총원가가 많이 드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정확하게 A번은 변동원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원가입니다. 자, 정답은 또 3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이렇게 많이 드는 이런 그림이 맞습니다. 이 이유는 볼펜 하나 만드는데 1원이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개를 만들면 10원이 들 것이며 100개를 만들면 100원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총원가는 이렇게 증가됩니다. 하지만 100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 개당 원가는 똑같이 1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A번과 C번이 변동원가의 그래프에 해당이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총제조원가. 자, 꼭 기억해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서죠.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자, 이 공식은 하나 외워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공식에 제가 딱 맞게끔 위에 있는 돈을 파란색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단기 총제조원가가 200만원으로 나왔네요. 이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단기 총제조원가가 200만원이니까 여기가 200만원이 되고요. 기초 제공품 50만원, 기말 제공품이 100만원, 그래서 50만원, 100만원 계산을 하면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0만원이 됩니다. 자, 다음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초 제품 재고액이 40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0만원 위에서 구했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 45만원입니다. 다음엔 190만원에 45만원을 빼니까 제품 매출원가는 145만원이 됩니다. 물론 94회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식은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 공식도 모르면서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솔직히 좀 부끄럽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조 간접비 배분입니다.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이 있는데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단점도 있죠.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엇에 비해서 상호 배분법이나 단계 배분법에 비해서. 그리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장점으로는 가장 정확한 원가가 구해지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용 정도 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직접 배분법을 먼저 하고 상호 배분법을 나중에 하는 것과, 그리고 상호 배분법을 먼저 하고 직접 배분법을 나중에 하는 것의 순서에 따라서 원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거네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분 원가를 각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1번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단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자, 언뜻 보면 4번이 맞는 말 같은데요.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산이 간단하지가 않죠. 계산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작업 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집계합니다. 장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종합원가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죠.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제조 공정별입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해요. 그리고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집계하는 반면에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장점, 원가 계산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개별 원가에 비해서. 업종으로는 정유업, 제당업, 제본업, 제지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조별, 공정별,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종합원가 계산, 뭔지는 몰라도 단일 하나란 말이죠. 자, 어떤 거? 단 하나의 제조 공정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이 하나고 제품도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별 원가 계산은 복수의 제품을, 여러 제품을 단일 공정에서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이 하나고 입력이 되면은 제품도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조별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은 하나지만 나오는 제품이 복수개란 말입니다. 제품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단일 또는 복수의 제품을 복수의 공정에서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도 여러 개고 그리고 제품도 여러 개인 거, 이것을 의미하게 되며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종류의 제품으로 모양, 크기, 무게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분업이라든지 양조업이라든지 화학약품 이런 것들 똑같은 공정에서 재료를 사용하는데 종류가, 제품 종류가 크기, 무게 이런 것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집계한다. 그렇죠? 원가의 3요소와 작업 원가표죠. 예, 1번 맞습니다. 2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계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원가를 계산한다. 예, 맞는 말이며, 자, 이것은 뒤쪽에 십몇 번 문제로도 나왔죠. 종합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 종합원가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원가가 훨씬 정확하죠. 왜? 각각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가공비를 구하는데 완성됐다 치고 환산을 했을 때 가공비는 몇 개인가, 그거 구하는 겁니다. 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요. 먼저 평균법으로 할 텐데요. 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먼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공품이고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착수 수량을 하면 단기에 완성되고 기말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초 제공품 200개 완성도 30%, 단기 착수 수량 500개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 몇 개? 5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200개, 완성도 50%. 자, 재료비는 상식적으로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단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거에는 재료가 100%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5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도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완성은 몇 개 된 걸로 보면 될까요? 200개가 들어갔는데 50%가 완성되었으니까 완성됐다 치면 몇 개? 100개가 되겠죠? 100개가 됩니다. 아니죠. 죄송해요. 재료비는 200개 다 들어갔죠. 그래서 200개, 총 재료비는 700개가 됩니다. 이 공식 외워주시면 좋고요. 요거 제가 죄송합니다. 재료는 200개 다 들어갔죠. 가공비를 제가 잠시 문제를 풀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거 계산식은 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공비는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완성된 거 500개는 다 가공이 되었겠죠. 예, 맞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이에요. 자, 이게 200개가 지금 있는데요. 가공이 몇 개 되었다? 5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 완성된 거로 환산을 한다면,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되죠. 하면 100개가 완성된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50%에서 총 100개가 되겠죠. 그러면 600개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00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입 선출법도 똑같아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여기서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면은 선입 선출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빼기 요거 기초 제공품 수량, 여기는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빼주면 선입 선출법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재료비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개에서 200개를 빼니까 요거는 500개가 되겠죠. 500개가 됩니다. 오타입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비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단기 완성품 수량 5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서 완성도 하니까 100개, 여기까지 총 600개가 됩니다. 거기서 기초 제공품은 200개가 있는데 30%가 완성됐으니까 전체 총 완성된 거로 본다면 60개가 완성된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60개를 2, 3은 60개를 빼면 540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입 선출법은 540개, 평균법은 600개가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주로 출제되는 문제이오며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림이 나오고 표가 나오니까 와, 짜증난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안 되면 평균법, 이게 사용이 되면 선입 선출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료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완성되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거에도 재료는 들어가 있죠. 가공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공비는 갈고 닦고 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완성된 거에는 갈고 닦고 쪼고가 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이 이제 200개가 들어갔는데 가공도가 50%입니다. 그러면 100% 완성되었다고 환산을 하면 200 곱하기 50, 100개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완성품, 자, 이 말이죠. 가공비라는 뜻, 완성품 환산량이란 뜻을 잘 이해하시면 너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었죠. 대손세액 공제 신고식입니다.
자, 신고 시기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예정 신고에는 안 돼요. 확정 신고 기간에 일정한 대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공제 사유입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유. 첫 번째, 어미나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 두 번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및 미수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그리고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고 10년 이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5년이었어요. 2020년부터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단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에 대해서는 대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실무에서 부가세 부속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된다. 자, 이거 틀렸죠? 6개월은 넘어야 되고 10년 이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 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그렇죠, 예정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전산에게 1급에 있는 내용이었죠. 첫 번째, 담보로 제공된 거. 물론 담보된 물건을 양도 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포괄이 아니라 일부를 양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세의 물납, 상품권의 공급, 전답의 임대, 그리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보지 않는 것.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경우, 담보된 물건이 양도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읽어 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본인한테 판거로 보고 폐업일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2번도 틀렸네요. 공급입니다.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번은 간주 공급이죠. 이것도 공급에 해당됩니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보기 4개 중에서 불공사유나요? 불공사유는 아닌 것 같네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게 있네요. 공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한번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매입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 청구하거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예정신고 시 매입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예정 때 잘못하거나 누락된 것들은 확정 때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의 시기가 귀속 시기를 말하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거해지일이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다. 2번 틀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가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은 무기명은 누군지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기명은 이름을 표시하는 겁니다. 명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입니다.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는 그 상환일이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이 14번 문제는 이자 소득의 총수입 금액의 수입시기 자주로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마 좀 당황스럽다,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4번 같은 문제는 자주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 지금 나왔으니까 익혀주실 수 있도록 하고 하나 찍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소득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거주자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과세되는 거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베타 회원님,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자, 이베타는 참고로 이순신을 비우는 사람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가입도 하시면 좋고요. 물론 저는 카페 회원은 아닙니다.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입니다. 좀 다르죠. 금년,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가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퇴직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소득 6가지 있죠. 이베타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 6가지와 퇴직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은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내용만 잘 알아주시면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내입니다.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와 몇 회 이런 식으로.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A4지가 무지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 출력 시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전산 세무 2급은 93회부터 87회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82회부터 87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송은 1월 4일 이후부터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머지 회차들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